찾아와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뭐 인지구로 원래 제목이 한국에서 이제 오늘 이번에 개봉하기 전에 비디오 시절에 인지구로 널리 알려진 영화였었거든요. 한자를 잘못 읽은 거죠, 기사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경자단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로즈쇼가 이렇게 잡혀서 진자단으로 썼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3, 4년 동안 거의 진자단으로 계속 써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연직으로 바로 잡혔을 때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연직구가 익숙해졌고 그 비디오로 처음 보고 나서도 계속 이 작품을 때때마다 다시 꺼내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좀 그 마음의 깊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좀 홍콩 영화들과도 조금은 결이 다른. 그래서 이번에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어떤 감상을 가지고 계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연지구인 이유가 이게 입술 연지잖아요. 네, 연지. 루즈. 그러니까 연지구는 연지학. 그러니까 이덕화 작가의 원작이 그렇지만 선물로 받은 연지학을 마지막에 가서 돌려주고 끊는다라는 게 핵심 서사라는 점에서 연지구.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그 루즈잖아요. 네. 그때 왜 이걸 이렇게 인지구라고 했을까? 아무튼 여기 오픈 채팅방이 열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제한된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을 마지막에 가서 좀 소화를 하긴 할 텐데 그렇게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세월로 따져보니까 이 연지구가 88년 작품인데 장구경 관련 책을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구경 13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렇죠. 네. 그 올해가 장구경 23주기고 탄생 70주년이고요. 탄생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홍콩에서 어마어마한 행사가 벌어질 아무래도 또 70주년이니까. 네. 그래서 원래 장구경 그 20주기 때 엄청 크게 했었거든요. 홍콩에서. 근데 올해 탄생 70주년을 맞으면서 그때보다 더한 행사가 벌어질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홍콩을 가실 분들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엄청 크게 열린다고 하니까 꼭 9월 이후에 홍콩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늘 이제 프리 홍콩의 순간이라는 그 토크 제목이 정해졌는데 장구경의 어떤 그 시기로 봤을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그 모습들을 좀 풋풋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새롭게 알려졌기보다는 완성된 장구경으로 나아가는 첫 강문 같은 영화가 또 이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비애와 씁쓸함 있는 장구경 모습도 이 작품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진짜 그 나이가 든 장구경은 그 당시에도 충격이었고 지금 다시 보더라도 굉장히 이 진방이 영화와의 어떤 그 마지막을 계획했던 대로 어쨌든 영화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헤어지고 나서 어떤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그 세월을 나오지 않았지만 유추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저는 장구경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다시 좀 약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쭉 한번 제작 과정부터 제가 좀 초반에 길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이 장구경 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가슴 아픈 이유가 장구경이 47살에 세상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나이대의 연기를 유일하게 해본 거죠. 47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연기를 해본 유일한 작품이 그렇죠. 이 작품이라고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구경이 살아보지 못한 실제 나이에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게 되게 좀 가슴 아픈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만들어질 당시를 보면 아까 이제 그 젊은 시절에 장구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작품은 연고생 이후에 장구경
작품이다 보니까 이때 장국영의 배우로서 인기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영본색, 연지구 그리고 아비정전으로 이어진 이 세 편이 이 당시에 정말 빛나는 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연지구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미 뭐 보도자료라던가 영화사에 인스타 홍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다른 배우가 데뷔할 예정이었죠. 왜냐하면 이때 그 제작사인 보셨을 아시겠지만 골든 하베스트 로고가 뜨잖아요. 골든 하베스트라는 영화사와 영본색을 만든 이 신혜성, 시네마시티라고 하는 영화사는 이 당시에 엄청난 라이벌 관계였죠. 골든 하베스트는 정통의 강자, 시네마시티는 새로운 신의 강자이다 보니까 이 시네마시티의 거의 전속 배우 느낌인 장국영이 이 작품의 주인공을 만든다고 한 게 조금 뭐랄까 좀 이분들을 볼 때는 좀 꺼려지는 측면이 있었죠. 지금이랑 제작 환경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매형광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장국영이 이 역할을 꿰찰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그 특별 출연이라든가 이 제작자 명단이 굉장히 또 눈여겨볼 만하죠.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일단 성룡이고 그래서 성룡도 원래 그 경극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경극에 대한 애정이 커서 이 작품을 되게 잘 예의해봐야겠다는 욕망이 되게 컸고 그러다 보니까 외영광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좀 타 영화사에 좀 출연이 힘들어 보이는 배우를 쓸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시면 됐고 더군다나 그때 그 나이든 장국영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청순 스타였던 장국영의 나이든 모습을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되게 컸는데 말하자면 진짜 최고 기술력 이 장국영의 나이든 분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 최고의 기술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큰 화면으로 봐도 그 시대상을 감안하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게 막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막 좀 티가 나는 그런 특수 분장이 아니라 저는 적절하게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어릴 때 이제 보면서는 좀 충격적이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은 그 나이드으로 그려졌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레해진 그 모습,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나서 그 세월의 그 찌듭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분장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배우한테는 이 부분도 굉장히 도전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국영이 그 당시에 이제 열거하신 그런 작품들을 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감싸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귀여워해주는 막내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그건 이제 천녀리온의 어떤 양채신의 그 이미지가 강했었고 그리고 영웅 본색에서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가장 이제 그 어린 동생으로서의 어떤 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항상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좀 욕심이 본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영광의 어떤 추천 그런 것들로 이제 이 작품을 하게 됐지만 분명히 이제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또 한 번의 어떤 도약을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 영화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변천을 보여주는 연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댓글을 읽은 게 이 당시에 관근붕 감독이 정말 홍콩 영화에서는 굉장히 촉망받았던 감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관근붕 감독이 이전에 지하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흥행작은 아니었지만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상도 굉장히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근붕의 세 번째 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제였고 또 관근붕이 경도 광동지방에서 좀 월급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월급을 소재로 영광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성룡이 제작자로 나서고 골든 하베스트가 투자하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큰 예산의 영화가 됐는데요. 그래서 아까 특별 출연 목록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면 광동방의 전작인 지하정에서 양조위와 상대 역을 맡았던 옹벽화라고 하는 배우가 숙현 전문자라고 해야 되나요? 숙현으로 출연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군대부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다 스타 배우들이에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서 그놈의 술집에서
막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막 되게 좀 막 설레발을 치면서 막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그게 왕후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웨팔리 왕후가 아니라 그 당시 쇼브라더스에 되게 잘 나가던 청춘 무협수사 중 왕후라고 있어요. 그 왕후가 그 장구경이 치고 나서 막 분위기를 띄우고 그리고 매형감이 장구경의 그 어머니를 만나고 와서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돌아오잖아요. 안 좋게 돌아온 다음에 그 이어지는 장면이 그 사동공이라고 하는 배우의 아버지죠. 사연이라고 하는 배우.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거든요. 이 사연이라는 배우가 등장해서 이 침대는 뭐 진도령만 앉을 수 있는 침대라지 뭐 이러면서 거의 뭐 성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짧게 나오죠. 그리고 후반부에 영화 촬영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감독은 유가영 조영록이고 그리고 이제 귀신 분장에서 연기를 한 사람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무협스타인데 회영웅이라고 있거든요. 태영 배우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잠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스타들이에요. 말하자면 기생충에서 박서준이 잠깐 나와서 빠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체감이면 그 정도 체감의 배우들이 그 정도 스타급 배우들이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게 그 당시에 골든아베스에서 만드는 대작이기 때문에 이런 캐스팅이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부르는 주제곡 연지구가 있어요. 연지구의 그 작곡가가 여서전이라고 하는 음악가입니다. 이 영화 전체 음악을 맡았죠. 이 여서전이 그 성룡 영화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플레테이라던가 목성고조, 미라클 이런 음악을 했던 사람이어서 사실 이 작품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성룡이 전적으로 나중에 이 음악을 좀 해줘야겠다. 이 영화는 음악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준 건데 그 여서전이 만든 이 주제가 곡이 너무 좋죠. 성룡의 느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룡이라는 굉장히 성공한 걸출한 제작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좀 들어갈 수 있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근봉의 그 당시 영화들을 보면은 홍콩 영화가 엄청난 전성기였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재개봉이 아니라 지금 개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개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이런 작품들은. 왜냐하면 너무나 홍콩 영화는 굉장히 그 어떤 볼거리, 화려한 볼거리가 액션이나 코믹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판타지면 완벽한 판타지로 가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 어디에도 발을 완벽하게 걸치지 않는 사이의 영화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근봉의 영화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룡은 그런 감독에게도 굉장히 자리를 내어주고 제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제 그 배포도 있을 뿐더러 이제 그런 이제 동원력이 가능했었던 그런 제작자이기도 했었죠. 훌륭한 제작자이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아까 해영웅 얘기 잠깐 했지만 영화가 그 촬영장에 갔을 때 와이어 이제 매달고 날아가는 귀신, 그러니까 영화 속에 만들어진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홍콩 영화들 아니면 극장을 통해서 봤던 홍콩 영화가 그 영화에서 만들어진 영화랑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는 확실하게 귀신은 귀신으로 나타내죠. 땅에 발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영화가 오히려 땅에 있고 그 영화 속에 이제 그 자기가 간 현장에 어떤 그 배역을 하는 귀신은 진짜 하늘을 날고 있는 그 처녀용의 책받침 왕조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작자로 성룡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매운감도 있고 여기 좀 약간 액션 씬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조언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거절했죠. 그리고 강근봉이 그때 이제 베를린 영화제나 그 타이 영화제들에서 좀 가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홍콩 영화의 어떤 그런 정수를 보여주는 어떤 미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좀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인정을 하는 작가색이 보이면서 강근봉의 어떤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 참 강근봉 감독이 이제 대안하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번에 그래도 특별 그 인터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연지구는 그 크라이테리온에서 출시가 돼 있어요. 블루레이로 출시가 돼 있는데 한 5년 전에 나왔나? 거기 보면은
그 광동문 감독의 긴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이 작품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큰 규모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영화였고 되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이 있는데 말하자면 그때 홍콩에서도 이런 식의 시대극이나 사극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근데 그런 영화들하고 비했을 때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라고 하면 세트 촬영이 아니에요. 전부 그 오리지널 로케이션 촬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정말 시대극들이 워낙 만들어지다 보니까 특히 쇼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같은 세트를 모아서 영화를 보면은 제가 어떤 영화 어떤 무슨 세트다라고 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데 세트에서 옆에서 다른 영화를 찍고 있잖아요. 감독은 완전히 이 영화를 다른 룩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파격적이었던 장면은 오프닝에도 등장을 하지만 연기를 받을 때 뒤에 벽지 같은 거 엄청 강렬하잖아요. 네. 그런 식의 그 과감한 앵글과 미장센을 썼고 더군다나 이제 그 광동문 감독이 이 작품에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참 너무 슬픈데 그 이제 집에서 떠나갈 때 그 장군이 정말 무심한 얼굴로 이게 창틀에 걸터 앉아 있고 그걸 이제 인력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위해서 정말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게 세트 촬영에서 불가능하죠. 이게 진짜 로케이션 건물에 가서 찍어지는 장면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 층을 2층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그때도 힘들었던 거여서 잘.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홍콩 영화가 중국 본토에서 촬영을 할 수 없던 때다 보니까 그 돌담, 그러니까 인력거가 끌고 나갈 때 울퉁불퉁하면서 돌뼈끼라고 해야 되나? 그걸 갈 때 인력거가 비천거리 하는 것들이 사실은 되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또 벌타는 장군이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런 장면을 찍을 장소가 또 이제 홍콩은 없는 거예요. 이 홍콩도 너무 많이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장군의 집과 이런 것도 좀 마카오에 가서 찍었어요. 네. 그런 장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장군의 집은 실제로 존재하는 집인데 마카오에 있고요. 그 장군의 팬들 중에서도 가셔서 많이 사진을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사실은 이제 이것들이 그 스튜디오 촬영을 이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촬영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 영화의 거대한 주인공 중에 하나가 홍콩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영화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 촬영을 고수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땅을 밟고 있는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 모습과 이제 그 80년대로 와서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예전에는 있었던 자기가 추억하는 곳이 없어지고 변화한 시대 속의 어떤 장소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그걸 대사로 내뱉기 위한 그런 것들의 리얼리티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강금풍 감독이 캐릭터의 어떤 그 변화, 그러니까 그 한때 너무나 열렬히 사랑해서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갔었던 그 사람의 심리에 있는 것들이 그냥 그 마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홍콩이라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이곳의 변화들도 다 아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그래서 가장 좀 약간 중요하기도 하고 그 아름답게 다가오는 장면이 여기가 그 유치원이 있었던 지금은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했던 그 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가보셨겠죠? 네, 세통추리라고 하는. 네, 이 영화에서 중요한. 네. 그 실제로 이제 우리 그 경동시장처럼 네. 약재상들이 굉장히 많은 모여 있는 데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가도로가 새로 지어지면서 노무 감독이 거기를 촬영지로 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약재상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고가도로가 세워지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풍경이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경산림에 갑자기 이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면서 왕가의 감독이 거기서 찍어야겠다. 달라지는 꿈의 모습. 이거를 담아내고자 했다면은 아마도 그 고가도로가 처음 지어졌을 때 바로 이제 광동감독이 보고서 이제 그 영화를 찍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여기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홍콩 지하철 MTR로 홍콩 대학역에 내리면 바로 여기가 딱 보여요. 네. 가시면 좋지 않을까. 지하철역 이름이 홍콩. 네. 홍콩대학역. 저도 네, 홍콩대학역 갔었던 것 같은데 꼭 이 진짜 약간 홍콩 영화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특히나 왕가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찾아가 보실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안에서 봤던 공간이 실제로 그곳에 갔을 때 그 정도로 판타스틱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스크린으로 보여줬던 그 필름으로 촬영했던 그룹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걸출한 배우들이 표현했던 어떤 정서 같은 것들이 뛰어나다라는 것들을 실제 장소에 가보면 더 그 감흥이 세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다 보였지만 지금 가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있죠. 그 트램이 있으니까 뭔가 이 영화의 느낌을 그래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램 2층에 밤에 타고 있으면 조금 무섭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약간 홍콩의 밤거리 같은 것들이 이 영화에 잘 나타나지 않았을까. 되게 저는 무서우면서도 되게 웃긴 장면들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이영하 작가의 원작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거를 이렇게 각색을 되게 잘했죠. 그러니까 각색의 첫 번째 가장 중요했던 건 장구경이라는 사람이 들으면서 사실 원작 소설의 이 진진만은 세상 찌질하고 진짜 추하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였는데 장구경이 그게 다 장구경의 어떤 아우라로 스타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화될 수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렇죠. 그 현대 부분들은 각색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골든하베스트라고 하는 대형 영화사가 이 작품에 들어오면서 생겨났던 구조가 이런 것 같아요. 그 평행 구조. 그러니까 과거의 두 연인과 현재의 두 연인이 안재량과 이 주보기가 이 과거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구조를 만들어진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때는 이런 말하자면 이렇게 상업 영화에서는 그런 또 어우신거든요. 우리는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장면이 들어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원작이 없지만 뛰어난 장면이 그렇고 이제 질투를 막그 주보기가 이제 질투를 하니까 방에 여자만 둘이 들어가서 심장이 뛰지 않는 걸 확인하는 그런 장면들이 원작도 달라진 그런. 그래도 강동원 감독님이 그거를 그렇게까지 한 거는 좀 자기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얘기하셨던 것들이 있던데, 네. 어쨌든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고 사실 뭐 그 원작에서 굉장히 찌질하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도 그런 모습들은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사실 이 캐릭터가 영화는 굉장히 직진형이고 제가 이제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완룡을 비롯해서 장한과 많은 강근무 감독의 영화에서 그려지는 여성들을 보면 여성 캐릭터들이 분명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 압박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고 있는 인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좀 약간 남자의 어떤 재력이나 그런 권위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합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 안에서 그냥 단순히 대상으로만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의 어떤 그 내면 심리 같은 것들을 많은 고민을 통해서 수고하는 캐릭터들이 그려지고 그런 묘사는 사실 그 당시 홍콩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어떤 캐릭터의 출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구경이 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비겁해 보이기도 하죠. 왜냐면 이제 그 변심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어머니의 어떤 그런 이제 그 되게 그 일일 연속극 같은 어떤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멜로에서 많이 쓰이는 이제 그 부잣집 어머니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 비겁하고 찌질한 거는 조금 장구경은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름답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겁함을 그러니까 귀걸이 채워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채워주면서 너의 생각을 할 거야. 이게 뭐 저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장국영의 어떤 그 품이나 그 아름다움, 장국영이 가지고 있던 스타성 같은 것들을 지켜주긴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흔들리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마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려하게 표현할 것들은 한껏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어떤 모습들을 보는 것들이 좀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굉장히 장국영 진지방 중심의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는 진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어떤 그 변화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찾아가는 어떤 여성의 여정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진일보한 그 지점들을 만들어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대로 왔을 때 이제 이 기자, 여자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용기를 절대 내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상상조차 못할 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캐릭터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시대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강동원 감독이 그 당시에 30년대 어떤 그 시대 안에서 이 여성이 억압 안에서도 자기가 지킬 것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를 모던한 사회로, 현대 사회로 왔을 때 변화한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고수했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영화의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완령옥이나 장안가나 이런 영화를 봐도 정말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홍콩 여성 배우들의 그 아름다운 어떤 그런 다른 면모들을 보려고 한다면은 강동원의 영화를 유심히 살펴보는데 굉장히 큰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날짜, 여화가 죽은 날짜가 사실은 그 완령옥이 죽은 날짜랑 연도만 봐도 똑같거든요. 그거는 강금붕이 분명히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여성들의 어떤 심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이 분명히 그거에 대한 탐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연이 아닌 어떤 그런 의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그 노래와 그 월급 새 곡인 것 같은데요. 황금 감독은 뭐 이렇게 알려진 커밍아웃한 개인 감독이고, 그래도 장국영 역시도 음악가로서 제너리스한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하죠. 남자는 한 배우감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내역대는 장국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객도추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객지에서 느낀 어떤 아른의 옛사람도 떠올리고 쓸사람 같은 것들 표현하는 그런 하늘 그린 객도추함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국민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걸 부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 곡은 이제 작품으로 등장을 하지만 그 설정산과 번리화라고 하는 방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정산 정서라고 하는 작품인데, 거기 이제 설정산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역사책에서 그 당나라 장군의 설인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설인귀의 아들이 이제 설정산인데, 그 설정산과 그 부인인 번리화 얘기인데, 사실 알려지기로는 설정산이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고 그 공적을 많이 세운 장군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 번리화라고 하는 그 아내가 훨씬 더 용맹하고 전쟁터에서 공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물론 그 뮬란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화목난이라고 해서 온거긴 하지만 번리화 캐릭터에서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보다도 더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강하고 강렬하고 더 뛰어난 어떤 여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설정산 정서인데, 그걸 또 보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장문영이 당나라 군사로 네. 그 출연한 말이겠어요. 그 원래 구조 출연자로.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쓴 것도 굉장히 좀 탁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대사도 그런 거죠. 전생에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미리 좀 독점처럼 깔고 있다는 점도 되게 잘 사용한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양산백과 추명자라고 하는 워낙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던 그 작품이 나중에 이제 매형광과 그 현재 커플이 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보는 장면에서 이제 그 양산백과 추명자가 나오네요. 그 양산백과 추명자는 뭐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 그 금지옥역 같은 스토리죠. 그 추명자라고 하는 그 이제 여자가 굉장히 총명하고 뛰어난데 더 이상 자기를 가르쳐줄 스승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더 큰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여자의 몸이 좀 힘들다 보니까 남자라고 한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가서 그 스승을 찾다가 결국에는 양산백이라고 하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남장을 한 여자를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금지옥역이나 커피플리스 이런 같은 그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택해서 굉장히 젠더리스한 그 세계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작품을 구성했다고 하는 것이 광고문학적 굉장히 좀 빼어난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당시에 이제 그 홍콩 영화의 그 굉장히 남성적인 어떤 그런 그 거의 이제 그 뭔가 이렇게 힘의 과시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그 화랑을 이룰 때였는데, 그 안에서 강금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색채는 굉장히 달랐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집요하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유려하게 찾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강금붕 감독의 영화를 보면 더 해석의 여지들이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진짜 좀 재개봉을 다시 해서 감독님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욕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국영이 워낙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그 남성 중심의 영화에 어떻게 보면 휴머를 쭉 훑어보면은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결의 어떤 작품들을 안에서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강금붕 감독과 결이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들도 이 작품 안에서 좀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매연방 배우가 추천을 잘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보통의 어떤 캐스팅이었다면 매연방도 사실 캐스팅되는 그런 약간 1순위의 배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에서 처음에 아까 이제 그 남자 모습으로 첫 장면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 진방이 여아한테 한 번도 예쁘다라는 말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뭐 이제 왜 좋아라는 식의 어떤 그 표현을 했을 때 너에게 여러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진한 화장, 연한 화장, 그리고 남장, 맨 얼굴, 그리고 뭐 꿈속의 달,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그런 예쁜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어요. 오히려 자기에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가온 어떤 요소들이 끊임없이 진방이라는 사람을 내혹하고 있고, 그 부분의 다른 아름다움들을 강금붕은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을 표현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매운방이라는 배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운방이 굉장히 이제 좀 다른 결의 연기를 했었잖아요. 이 작품이 아닌 다른 작품에서는 액션으로도 알려져 있었고 코믹한 연기들도 했었는데, 그 디테일한 결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훌륭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국영도 그렇고 매연방도 그렇고 사실 홍콩 배우들의 초창기에는 코믹 영화를 많이 해요. 보통 청춘 영화에서 코믹한 영화들을 많이 해서 사실 매연방이 가수로서 굉장히 탁월한 배우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전작인 지하정을 만들었던 강금붕 감독과 결이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좀 컸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매연방은
뭐랄까 이미 뭐랄까 거부할 수 없는 캐스팅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화의 작품을 출연하게 됐을 때 그 장국영을 함께 데려가서 한다고 하는 게 어쨌건 그 매화방은 그 어머니가 또 실제로 경고 배우기도 했고 네. 뭐 15살 때부터 그 언니랑 같이 계속 거의 스파르타식이었던 그런 연애 훈련을 받았다고도 과언이 아니고요. 장국영 역시도 워낙 그 월급을 잘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월급을 소재로 한 강동원 감독이라고 하는 간대에서 가장 라이징하는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난 프로젝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작품의 음악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객도추함이라고 하는 곡은 장국영이 88년 자기 콘서트에서 처음에 등장한 그 진진반 목장 그대로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 똑같은 그런 전통 의상에다가 이 금박 장식을 해가지고 이 객도추함을 부르는데 그 유튜브에서 객도추함 한글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 한자 찾아가지고 객도추함 레슬리 이렇게 치시면은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처럼 나무 의자 같은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면서 객도추함이라고 하는 곡을 부르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이 연지구라고 하는 주제곡 같은 경우도 이게 그 당시 연지구가 홍콩학습패스를 뒤흔들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연지구도 다른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업창문이라고 하는 가수도 이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명광도 자기 콘서트에서 이 곡을 여러 번 불렀는데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소담이라고 하는 음악 감독이 피아노를 치고 그 옆에서 명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사실 그 명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곳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별명이 백변천후라고 하는 정말 100가지로 변신하는 그런 천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작품에서 주제곡으로 듣는 영화 속 목소리의 그 연지곡과 그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콘서트나 여러 방송 무대에서 부르는 연주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주도 한글로 연주 검색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연예 지상주의 구역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아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연주도 한다고 찾으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은 오늘밤 다 잤습니다. 다 잠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캐스팅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매연관과 장국영이 그 같은 그 작품에서 우리를 매혹하는 영화로 나올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그 소중한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 두 배우가 같은 해 세상을 떠나기도 했었고 너무나 또 이제 그 막역했던 사이였었기 때문에 장국영이 그 꼬꼬잖아요. 그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매연방이 무이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팬들이 이후에 정말 그 둘이 다시 만났을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그 사이가 영향을 크게 미쳤던, 그러니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따라 나오는 이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연지구를 만날 수밖에 없는 영화를 사랑하는 또 홍콩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또 감흥을 안겨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 티모시 샬라메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매화방이 이제 아까 경국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오페라 이런 것들도 공연을 하고 수업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이랬었는데 역시 모든 근간은 이런 것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나의 우리의 사랑은 티모시 샬라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꽤 지나가지고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약간 질문을 몇 개를 드리고 네네네 좋아요. 이게 1934년이잖아요. 1934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 중요한 해냐면 그 세계 최초의 유성영화 재즈싱어가 1927년에 나왔잖아요. 홍콩 최초의 유성영화가 1934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강동원 감독이 그 시기를 일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1934년이 되면서 그 이제 배우들의 발성, 노래, 음성 이런 것들 중요해지다 보니까 정말 당대 최고의 월급 그 배우들이 다
다 영화로 많이 건너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게 1934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금 감독이 생각할 때는 이 1934년이 뭔가 이렇게 끝나가는 어떤 비극적인 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사실은 홍콩 영화가 바로 어떤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80년대 전성기까지 이어지는 되게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 장국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픽션 이 영화 안에서는 성공한 가수나 배우가 되지 못했지만 현실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스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보면은 그 광금호 감독이 설정한 1934년이라고 하는 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해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잠깐 보게 되는 그 TV 화면이 있어요. 흑백 네. 영화. 근데 그거는 옛날 그 즈음에 그 유성 영화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광동 멜로드라마, 코미디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게 됐는데, 제가 그 남자 배우는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왜 검은 뿔테를 쓰고 나오는 그 배우가 그때 엄청난 또 스타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광금호 감독이 어렸을 때 집에서 엄청나게 그 사람의 영화를 봤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1934년이라고 하는 해도 되게 의미 있는 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일 마지막에 매운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사업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실제로 매운강은 이 사업회 요구에 의해서 어떤 무대에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이트클럽에서 깡을 맞은 그런 에피소드가 일이 있죠. 이게 이제 아니타라고 하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매운강의 드라마였잖아요. 거기에도 등장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한데요. 이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영화사에 누굴 데리고 와서 출연시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국영이 좋아서 야 누가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 되게 복잡한 여러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출연시킬 수 있는 건데, 명감이 장국영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나는 다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바탕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캐스팅이지 어느 않습니까? 정도 파워가 있었던 입김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배우들이 다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근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네요. 네. 네, 말씀드리고 누가 써주셨는데 그 아니타라고 하는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6부작인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등장하는 이제 노년의 장국영을 만나는 영화 세트장은 핀머에 있는 세트장인데요. 여기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색해요. 언제까지 알려주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전 세트장들이 지금 남아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홍콩에 가서 그 세트장 취재를 하러 세트장들을 좀 방문을 하곤 했었는데, 과거에 있었던 곳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리고 이제 여러 해석들을 해주시면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다 보고 계실 텐데 나중에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전성기의 장국영을 떠올릴 때 유혹적인 동시에 유익해 보이는 모습이 연기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네, 아비정전에 아비정전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영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입부의 첫 장면도 그렇고 이게 누군가를 다시 찾아가가지고 나를 기억하냐고 확인하고 이런 설정들이 되게 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그 이병화 작가가 태양별이를 썼잖아요. 저는 여기 이 작품 안에서 그 씨앗을 좀 발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이제 태양별이의 어떤 그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좀 증폭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씨앗이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장국영이 분명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남성적인 어떤 그 주류 영화들의 어떤 부분들보다는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강근분 감독의 영향을 이때 같이 작업을 하면서 좀 받지 않았을까? 그 이후의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영화를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자신의 목소리는 다 맞죠. 근데 이제 더빙처럼 보인다고 해주셨는데 더빙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콩 영화는 이제 아비정전 때부터 이제 그 동시녹음 기술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 더빙으로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어쨌든 다 본인 목소리다라고 본인 목소리로 더빙하는데 진짜 실제로 나중에 홍콩 배우들을 직접 만났을 때 목소리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었죠. 영화에서 나왔던 목소리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배우는 그 저기 양조위 말고 장만 배우를 만났는데 실제 목소리랑 홍콩 영화에서 더빙했을 때 그 목소리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 또 같은 분이 이제 방화절대라고 하는 그 장구경의 실황 콘서트를 검색해서 보시면은 실제로 배우하고 장구경이 무대에서 함께 노래 부르던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끈적한 무대 연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실제로도 엄청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끈끈한 동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화에서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다 여러 가지의 그 장구경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했지만 이 스펙트럼 안에서 굉장히 섹시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이 작품이 분명히 좀 큰 그 단초가 됐던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더 그러니까 더 성인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귀여운 모습을 떨치고 여기 좀 약간 좀 에로틱하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처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이 그 나중에 그 30분 정도 되는 중편 영화에 부부로 나온 적이 있죠. 그게 이제 장구경 감독이 유일한 연출자인데 연비연멸이라고 그것도 한자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예고편 정도는 떴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장구경 배우만이 그 당시에 이제 장구경이 이제 그 근현 홍보 영화 근현 홍보 맞나? 그렇죠. 근현 흑연 홍보가 아닙니다. 금연은 금연 홍보 그런 어쨌든 공익 광고에 가까운 그런 영화를 직접 연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사람이 부부로 나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걸 보면 되게 좀 애틋하죠. 그 홍콩은 금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시기가 있어서 그 금연 키워드로 영화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세컨출에 있는 그 고가도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그 고가도는 많이 다 없어져가지고 사실 좀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서 보면 굉장히 좀 노스텔지아를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요즘 좋아하시는 레트로 감성도 좀 느낄 수 있는 거여서 저는 연지국 오셨으면 홍콩 가셨을 때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운방울대기를 다른 영화 보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혹시 국내 개봉 소식 이게 이제 그 업계 관계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항상 그 수입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거 좀 수입해봐라 제발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성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런 작품들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생각보다 수입해서 스크린에 걸리기까지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런 판권을 풀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만나는 일이 그래서 연지구도 이제 그 개봉하기까지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좀 의지가 수입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반에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연지구 연지학
줄기 이미 뭐 이별을 결심하고 있었다라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벽화 작가의 어떤 편견이라는 비교해 보면 확실히 이제 이벽화 작가는 결국은 그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편견의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연지학 그 마지막에 죽어 떠난다라고 하는 게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나랑 같이 죽지 않았던 진진방 그 영화 세트장에서 만났을 때 과연 어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미 그냥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 그 시대로 와서 부인방으로 내려고 하자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에는 이 연재를 돌려주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그게 결국 이게 되게 멜로 영화의 탈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강근봉 영화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자아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나의 마음이 가는 방향을 항상 의식하고 있고 그걸 쫓아왔을 때 그리고 죽어서도 지하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서 현대로 삐삐를 쓰는 시대에 다시 나타나자면 그건 엄청난 의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한 의지로 와서도 그렇다면 그때 내가 사랑했던 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고 마지막에 진방을 보고 나서 아 이제는 됐다라는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은 이게 진짜 그 말 그대로 죽어서도 눈을 못 감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그 신문사 기자들은 좀 이해 못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만자령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 요즘에 하면 누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누구야? 안재홍 그렇죠. 만다는 배우는 악역으로 워낙 유명하지만 말해서 이게 연기 변신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만다는 배우는 TV 방송국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홍콩 노아르 쪽으로 오면서 좀 악역 연기를 많이 해서 악역으로 특히 열람화 같은 그래서 알려졌지만 실제로 굉장히 연기 잘하는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장소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세콩추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실제 지금 알는 것들 지금도 마카오에 가면 찾을 수 있는데 검색 좀 해보시면은 그 팬분들이 올려놓으신 거를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등장하는 신문사는 지금 청안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홍콩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트램이 있다는 거랑 그리고 헐리우드 로드의 그 골동품 거리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 보시면 진짜 옛날 신문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구경하실 수 있고 신문사 같은 경우도 그 신문사 그 자리가 홍콩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홍콩 사람들의 자부심 중 하나는 홍콩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이었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런 이상한 파파라치도 많이 횡행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사로 등장하는 거기가 실제 신문사기도 하고 그 신문사에 대한 홍콩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신문사가 사라졌을 때도 거기를 프레스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레스룸이라고 하는 레스토랑도 생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레스룸이라고 하는 그 식당은 사라지고 롤라 마리아라고 하는 스페인 레스토랑이 생겨서 스페인 레스토랑. 그러니까 그 신문사를 따라 걸어나오면 이제 그 국수집들 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맛있는 약간 이제 그 홍콩 로컬 피플들이 가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리얼리티하게 그런 장소들을 좀 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여기 이제 영상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말씀 드리고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를 하면 네. 어떤 거냐면 해마다 그래도 4월 1일 지원해서 어쨌든 방송에서 장고명들을 다뤄주고 그래서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KBS 셀럽 강사를 비롯해서
아, 이게 네. 화요일에 방송을 하는데 네. 4월 31일이 아마 화요일일 거예요. 아마 그때 아마 맞춰가지고 셀럽경사에 비밀해서 장구경을 다루게 됐고 제가 출연을 했는데 사실 뭐 내용 자체는 장구경 팬들이 올 때는 특별한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늘 알고 있고 뻔한 내용이라도 계속 어쨌든 계속 이렇게 사월일을 지으면서 그런 방송이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좋고 뭐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그 장도연 진행자인 장도연, 이찬원 MC 그리고 게스트로 나온 그 아이와 최고위원 씨까지 출연했는데 네. 다들 엄청 울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어떤 대목에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특히 아이와의 최고위원 씨는 원래 그 장도연에 대해서는 엄마가 좋아해서 뭐 알게 됐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다가 그 장도연 사연을 또 막 그러시다가 나중에는 너무 우시는 거예요. 거의 그 손수건을 안 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엉엉울어가지고 아마 뭐 그게 예고편 같은 데 나오지 않을까. 편집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네, 미리 듣고 네, 알고 가신 장면인 것 같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화양연화 왕가희 감독 아니 왕가희 감독의 영화가 우리한테 엄청나게 강렬하게 들어왔잖아요. 정말 한 시대를 거의 그 통째로 왕가희로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한테는 그 영향이 컸는데 어떻게 보면 그 색채가 너무 강렬해서 강동구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좀 약간 그런 그 아성스러운 빛깔로 좀 기억이 됐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하게 깊이가 있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세월이 흘러도 다시 강동구의 영화를 봐야 할 이유로 분명히 다가오는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작품으로 문을 여셨다면 강동구 감독의 다른 작품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는 오히려 화양연화를 보고 나서 완료록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마동의 막 그런 모습들을 화려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다가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다른 분위기가 어떤 건지 보게 되는데 그 두 스타일의 차이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연지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비교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두 감독의 다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굉장히 관문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보셔도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수입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작품이 다시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고 같이 이렇게 토크를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장구경의 탄생 70주년입니다. 꼭 가시나요? 네. 네. 3월 꼭 가세요? 5월에 만나요. 5월에 가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